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괴물이 된 남자, 영화 사이코와 양들의 침묵, 그리고 텍사스 전기톱 학살 속 살인마의 원형이 된 실존 인물 에드워드 게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샤워 커튼 뒤에서 칼을 휘두르는 사이코의 노먼 베이츠, 인간의 가죽을 벗겨 옷을 만들어 입는 양들의 침묵의 버팔로 빌, 전기톱을 들고 사람을 사냥하는 텍사스 전기톱 학살의 레더 페이스까지 영화 역사에 길이 남은 세 작품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 명의 실존 인물에게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는 점인데요. 단 두 건의 살인만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범죄사에서 가장 기괴한 살인마로 손꼽히는 에드워드 게인이죠. 2025년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 몬스터 에드 게인 스토리에서 주연을 맡은 배우 찰리 허넴은 2025년 샤프 매거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 명의 살인마가 호러 영화 역사를 어떻게 뒤바꿔 놓았는지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에드워드 게인은 단순한 연쇄 살인범이 아니라 현대 호러 영화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꿔놓은 인물이다. 그가 등장하기 이전의 호러 영화에는 드라큘라나 프랑켄슈타인 같은 존재가 괴물로 등장했지만 등장 이후에는 인간이 괴물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찰리 허넴의 말처럼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가 에드워드 게인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작품도 실제 사건이 남긴 충격을 뛰어넘지는 못했죠. 현실의 이야기는 어떤 각색도 필요 없을 만큼 기괴하고 충격적이거든요. 에드워드 게인은 1906년 8월 27일 미국 위스콘신주 라크로스 카운티에서 두 아들 가운데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독일계 이민자 가정 출신이었던 어머니 아우구스타 빌헬미나는 독실한 루터교 신자였죠. 아우구스타는 거의 매일 두 아들을 불러놓고 성경을 읽어주곤 했는데 주로 죽음과 살인 그리고 신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 담긴 구약 성서와 요한계시록을 자주 읽어주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성경만 암독하는 게 아니라 너무 극단적인 왜곡된 사고와 이념까지 주입했다는 것인데요. 에드는 그런 어머니를 깊이 동경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집착에 가까운 애정을 품게 됩니다. 세상은 본질적으로 타락했고 술은 인간을 파멸시킨단다. 네 아버지만 봐도 알 수 있지. 여자는 모두 음란한 존재이며 악마의 도구야. 항상 경계하고 가까이 하지 말거라. 아버지 조지 필립 게인도 정상적인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밖에서는 목수와 무두장이 그리고 소방관으로 일했으며 한때 식료품점을 운영하기도 했지만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로 술에 취할 때마다 두 아들에게 손찌검을 했는데요. 에드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따기를 잘못 맞아 평생 이명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조지가 식료품점 사업을 정리하고 가족들과 함께 위스콘신주 플레인필드 외곽의 농장으로 이주한 뒤 어머니 아우구스타는 농장에 고립된 환경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두 아들이 외부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에드가 농장을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은 학교에 갈 때뿐이었죠. 하지만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이어서 학교에서도 친구를 거의 사귀지 못했는데요. 동급생들과 교사들은 에드가 종종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회상합니다. 에드는 아이들과 어울려 놀지 않고 늘 혼자 책을 읽었어요. 그러다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웃거나 허공을 보면서 혼잣말을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는 했죠. 그래도 나쁘거나 위험한 타입은 아니었다고 기억해요. 한 번은 반 아이 중 하나가 에디에게 페니 캔디를 나눠줬는데 무척 기뻐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어머니 아우구스타는 아들이 또래 친구와 만나는 걸 무척이나 싫어했다고 하죠. 아이들과 어울리거나 가까워지기라도 하면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며 벌을 주고 매를 들었습니다. 에드는 어머니의 집착과 통제로 인해 정상적인 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거의 얻지 못했고요. 범죄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어머니의 병적인 집착이 에드에게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주었고 훗날 저지를 범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합니다. 1940년 4월 1일 아버지 조지가 66세의 나이에 신부전으로 사망하면서 에드 형제는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마을 곳곳을 돌며 자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드는 33세였고 에드보다 나이가 7살 많던 형 헨리는 이미 40대에 접어든 상태였죠. 에드는 주로 농장 일을 거들거나 이웃집 아이들을 돌보는 베이비시터로도 일했는데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했지만 어린아이를 돌보는 일은 좋아했다고 하죠. 반면에 형 헨리는 어머니와 자주 부딪히며 언성을 높여 다투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두 아이를 둔 이혼녀와 교제를 시작했고 함께 살 계획까지 세우게 되었죠. 헨리는 어머니의 말이라면 그저 복종하며 지나친 집착을 보이는 동생을 걱정했습니다. 종종 에드 앞에서 어머니를 비난하며 홀로서기를 권하고는 했는데 그럴 때마다 에드는 마치 모욕이라도 당한 것처럼 날선 반응을 보였다고 하죠. 그러다 1944년 5월 16일 형제가 농장 부지에 잡초와 관목을 태우는 과정에서 불길이 크게 번지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불길은 소방대까지 출동한 뒤에야 겨우 잡혔는데요. 화재가 진압된 직후 에드는 형이 사라져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색대는 랜턴과 손전등을 들고 수색에 나섰고 얼마 뒤 헨리의 시신이 발견됐죠. 시신에는 화상을 입은 흔적이 거의 없었으며 머리에는 멍자국이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범죄 가능성을 배제했고 부검조차 실시하지 않은 채 단순 사고로 사건을 종결했죠. 훗날 일부 연구자들은 헨리의 죽음 역시 에드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형이 사망한 뒤 에드는 어머니와 단 둘이 농장에 남겨졌습니다. 유일한 반항하였던 형이 사라지고 가족은 화목을 되찾은 듯 보였지만 얼마 뒤 어머니 아우구스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말죠. 에드는 자신의 모든 시간을 어머니를 돌보는데 바치게 되었고요. 그러다 1945년의 어느 날 에드는 아우구스타와 함께 이웃에 살던 스미스라는 남성의 집을 방문했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스미스가 개를 잔혹하게 때려서 죽이고 있었던 것이죠. 스미스의 동거녀가 이 광경을 보고 집에서 뛰어나오며 멈추라고 소리치자 어머니 아우구스타는 갑자기 격분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동거녀를 매춘부라고 욕하고 스미스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몰아붙였죠. 여기서 아우구스타가 분노한 이유는 개를 학대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부부가 아닌데도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던 것이죠. 한 차례 소동 이후 아우구스타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됐고 결국 1945년 12월 29일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에드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농장을 떠나지 않았고 플레인필드 일대에서 집을 수리해주거나 각종 자비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는데요. 어머니가 사용하던 침실과 거실 그리고 응접실의 문을 막아버린 뒤 마치 성역처럼 그대로 보존해두면서 정작 자신은 부엌 옆에 작은 방 한 칸에서 생활했습니다. 청소를 하지 않아 집안에 먼지가 쌓이고 쓰레기가 차오르는 동안에도 어머니의 방만은 깨끗한 상태로 유지됐죠. 겉으로 보기에는 어머니를 잊고 상심한 평범한 시골 농부처럼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위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는데요. 이 무렵 에드는 식인 풍습이나 나치 전범들의 잔혹 행위를 다룬 도서를 즐겨 읽었는데 특히 강제수용소 수감자들의 피부를 벗겨 전등 기세 만든 나치 전범 일제 코우의 이야기에 매료된 상태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죽 중 가장 매끄럽고 아름다운 것은 사람의 피부다. 사람의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온전히 소유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한 사람의 생애가 예술품으로 다시 창조되는 과정은 경외스럽고 숭고하다. 시신으로 만든 기괴한 콜렉션에 강한 집착을 갖게 된 에드는 1947년부터 1952년 사이 지역 일대의 공동묘지를 수시로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주민들은 한밤중 공동묘지 근처를 배회하는 에드의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지만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밤마다 공동묘지를 찾아가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수년 동안 이어진 기괴한 비밀은 한 여성의 실종 사건을 계기로 마침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1957년 11월 16일 플레인필드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던 58세 여성 버니스 워든이 실종됐습니다. 오후 5시경 가게를 찾은 피해자의 아들 프랭크 워든은 열려있는 계산대와 바닥에 남은 혈흔을 발견하고 즉시 신고했고 경찰은 수색에 나섰죠. 탐문 조사 결과 버니스가 실종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만난 손님이 에드였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버니스가 마지막으로 작성한 영수증 역시 에드에게 판매한 부동액 영수증이었고요. 경찰은 곧바로 에드를 유령 용의자로 지목했고 같은 날 저녁 웨스트 플레인필드의 한 식료품점에서 장을 보고 있던 에드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에드 소유의 농장에 대한 수색을 진행했죠. 이 과정에서 농장 내 헛간에 들어섰던 경찰들은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피해자의 시신은 머리가 아래를 향한 채 거꾸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양쪽 발목은 가로대에 고정돼 있었고 손목에는 밧줄이 묶여 있었으며 마치 사냥한 사슴을 해체할 때처럼 복부가 갈라지고 내장이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22구경 소총에 맞아 사망했으며 사후 시신 훼손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죠. 더욱 충격적인 증거는 집안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비닐봉지 안에 보관된 버니스 워든의 심장과 머리 외에도 인간의 두개골과 뼈 조각, 사람의 피부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생활용품과 장식품이 집안 곳곳에 쌓여 있었던 것이죠. 두개골로 만든 그릇, 여성 얼굴 가죽을 벗겨서 만든 가면, 유두로 만든 벨트, 코 4개와 입술 한 쌍으로 만든 장식품, 신발 상자에 담긴 여성의 외음부 9개 등등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물건들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왔다. 증거품 중에는 여성의 상반신 피부로 만든 코르셋과 사람의 다리 피부를 이어 붙여 만든 의복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에드는 여성의 피부를 이용한 이른바 여성 슈트를 만들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죽은 어머니를 대신해 스스로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여성들의 피부를 벗겨내서 이어붙인 옷이 필요했다는 주장이었죠. 옷을 만들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1947년부터 1952년 사이 지역 일대 공동묘지를 돌아다니며 간 묻힌 무덤을 파헤쳤고
했고 어머니와 닮아 보이는 중년 여성들의 시신을 골라서 집으로 끌고 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남은 뼈를 발라서 각종 물건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고 털어놓았죠. 다만 자신이 무덤에서 꺼낸 시신과 성관계를 맺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유를 묻는 경찰에게는 냄새가 너무 심해서라고 답했죠. 에드는 총 9개의 무덤을 훼손했다고 인정하고 경찰을 직접 현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경찰은 빈 무덤을 조사한 끝에 에드의 진술이 대부분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죠.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의 존재도 드러났는데요. 1954년 12월 8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술집 주인 메리 호건이었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수거한 증거품 목록에는 종이봉투 안에 보관된 메리 호건의 얼굴 가죽과 상자 속에 보관돼 있던 두개골도 포함되어 있고요. 에드는 메리 호건을 총으로 쏴 살해한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호건에 대한 에드의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도 않았죠. 당시 신문을 진행했던 보안관 아트 슐리가 에드의 태도와 증언 내용의 격분에 에드의 머리와 얼굴을 벽돌벽에 여러 차례 들이받으며 폭행했거든요. 이후 아트 슐리는 1968년 43세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설명에 따르면 아트 슐리는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사건 현장을 목격했을 때의 충격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고 하죠. 확인된 살인 피해자는 버니스 워든과 메리 호건 2명이지만 일부 수사관들은 추가 범행이 훨씬 많을 가능성을 의심했는데요. 경찰은 1945년부터 1957년 사이 위스콘신주에서 발생한 미제 실종 사건들 중 집 앞 우편항 근처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8살 소녀 조지아 진 웨클러, 베이비시터 일을 하던 중 실종된 14살 소녀 에벌린 하틀리, 사슴 사냥에 나섰다가 차량과 함께 자취를 감춘 42세 남성 빅터 헤럴드 트레비스와 그의 지인 레이먼드 버지스, 그리고 1954년 6월 실종된 에드의 이웃 제임스 월시 등이 에드의 또 다른 피해자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조지아 진 웨클러 사건의 경우 실종 당일 현장 인근에서 목격된 검은색 포드 승용차가 에드가 소유한 차량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의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에드의 개입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끝내 미제로 남아버렸죠. 결국 에드는 수많은 의혹을 남긴 채 1957년 11월 21일 버니스 워든과 메리 호건 살해 혐의만 적용된 상태로 정식 기소됐습니다. 에드는 체포 직후부터 살해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정신 이상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이후 진행된 정신 감정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으면서 재판을 받을 능력이 없는 상태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결국 에드가 범죄 정신질환자 수용 시설로 이송되면서 재판은 무기한 연기됐죠. 에드 게인 사건은 미국 사회에 엄청난 여파를 몰고 왔습니다. 특히 경찰이 수거한 증거품 목록이 주요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됐는데요. 플레인필드에는 기자와 구경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에드 게인의 이름은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됩니다. 경매에 붙여질 예정이었던 에드 소유의 집과 농장이 관광 명소로 개발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죠. 하지만 경매를 열흘 앞둔 1958년 3월 20일 에드의 집과 농장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전소됐습니다. 방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화재 원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죠. 그렇게 정신병원에서 10여 년의 세월을 보낸 후 1968년경 의료진은 에드가 변호인과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재판을 이해할 수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죠. 재판 과정에서 에드는 버니스 워든을 고의로 살해한 것인지 실수로 총이 발사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에드에게 유죄를 선고했죠. 살인이고 자시고 에드가 한 짓들이 너무나 참혹했으니까요. 다만 이어진 정신감정 재판에서는 심신상실 상태였던 것이 인정돼 최종적으로 형무소가 아닌 정신병원에 수용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후 에드는 남은 생애를 모두 정신병원에서 보내다가 1984년 7월 26일 폐암에 따른 호흡부전으로 77세의 나이에 사망했죠. 에드는 부모와 형이 잠들어 있는 플레인필드 공동묘지에 안장됐습니다. 이렇게 끝나나 싶었던 에드에 대한 관심은 예상과 달리 죽어서도 끝나지 않았죠. 범죄 마니아와 호기심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와 무덤을 파헤치거나 훼손하는 일이 반복됐거든요. 2000년에는 누군가 묘비 자체를 통째로 훔쳐가기도 했죠. 다행히 이듬해 묘비는 회수됐지만 비슷한 일은 이후에도 반복되었고 현재는 아무런 표식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1984년 세상을 떠났지만 죽은 지 수십 년이 지난 2025년에도 생애를 다룬 드라마가 제작될 정도로 대중문화에 깊이 각인된 이름 에드워드 게인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